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곡소리가 산자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왕족의 장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내뿜는 숨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묘터 중앙, 붉은 흙이 드러난 광중 한종을 향해 육중한 관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직관들이 돛자리를 살피며 엄숙한 표정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순간이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관의 무게를 지탱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때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누군가가 혜성처럼 군중을 뚫고 튀어나왔다. 호위무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남루한 형체는 망설임 없이 깊게 파인 무덤 속으로 몸을 던졌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무덤 속으로 뛰어든 자는 짐승의 털가죽 같은 누더기를 걸친 사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광기에 번들거리고 있었으나 그 초점만은 섬뜩할 정도로 또렷했다. 사내는 관이 닿아야 할 신성한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미친 듯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사내의 귀에는 오직 땅의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핏물이 맺힌 손으로 한 줌의 붉은 흙을 쥐어짜더니 그대로 자신의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마치 굶주린 귀신이 제사상을 탐하듯 그는 흙을 씹고 또 씹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상주성주에 녹이 띈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무덤 아래로 뛰어내리려 했으나 사내의 기이한 행동에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사내는 입안 가득 흙을 머금은 채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흙알갱이가 이빨 사이에서 으드득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묘터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나 광인의 발작이 아니었다. 마치 혀끝으로 흙 속에 숨겨진 독을 감별하는 의원처럼 그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 땅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모골대가 꿀렁이며 흙을 삼키려다 말고 갑자기 격렬한 기침과 함께 검붉은 토사물을 내뱉었다. 사내가 뱉어낸 것은 단순한 침이 아니었다. 씹던 흙과 섞여 나온 것은 선명한 핏덩어리였다. 그는 입가에 묻은 피와 흙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무덤 위를 내려다보는 고관대작들을 향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곳은 묘터가 아니다. 시신을 묻으면 뼈가 검게 타버리고 3대가 멸할 혈살지 혈사띠란 말이다. 그의 외침은 천둥소리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다. 왕실의 번영을 약속하며 최고의 명당이라 칭송받던 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모욕했으니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다. 그러나 사내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확신만이 가득했다. 당대 최고의 풍수사로 불리는 국사 고 씨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저 천한 광인이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리느냐. 이곳은 비룡이 승천할 천하의 길지지디다. 당장 저놈의 혀를 뽑고 목을 베어라. 국사의 호령의 병사들이 밧줄을 타고 무덤 아래로 쏟아져 내려갔다. 사내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귀를 대고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향해 쏘아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혀를 뽑아도 땅의 도끼는 사라지지 않아. 이 흙맛을 모르는 내 놈들의 혀가 불쌍할 뿐이다. 사내의 양팔이 병사들에게 거칠게 꺾여 제압당했다. 날카로운 창끝이 그의 목을 겨누었지만 사내는 여전히 바닥의 흙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늦었어. 이미 땅이 노했단 말이다. 그 순간이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며 음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묘터 주변에 꽂혀 있던 깃발들이 미친 듯이 펄럭이며 찢어질 듯한 소음을 냈고 향로에 불이 꺼지며 매캐한 연기가 바닥으로 깔렸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았다. 단순한 날씨의 변화라고 하기에는 공기 중의 감도는 살기가 너무나 짙고 무거웠다. 그때 사내가 무릎 꿇고 있던 무덤 바닥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쿠구궁 하는 둔탁한 진동은 천둥 소리와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지하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듯한 뼈를 울리는 공명음이었다. 사내를 결박하던 병사들의 발밑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국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평생 수많은 명당을 보아왔지만 하관 직전에 땅이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었다. 사내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들리느냐? 억지로 혀를 뚫어놓은 탓에 지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어서 관을 치워라. 놈이 올라온다. 무슨 헛소리냐. 어서 형을 집행하라. 국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병사가 사내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무덤 바닥이 갈라졌다. 칼을 든 병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갈라진 틈새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수백 년 묵은 짐지에서나 맡을 법한 고약한 냄새였다. 조문객들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고 상주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갈라진 틈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며 관이 놓일 자리를 위협했다. 갈라진 틈새에서 솟구쳐 오른 것은 맑은 지하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끈적하고 검붉은 마치 굳어가는 피와 같은 액체였다. 풍수에서 가장 흉하게 여긴다는 수렴수련 중에서도 최악인 흑수 해수였다. 검은 물은 부글거리는 거품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사내와 병사들의 발목까지 차올랐다. 닿는 순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낀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묘동 밖으로 기어오르려 했다. 사내는 흑수 속에 무릎을 꿇은 채 그 검은 물을 손으로 떠서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뱉어내며 말했다. 역시 시체가 묻히기도 전에 땅이 먼저 시체가 되었구나. 관을 들고 있던 인부들은 공포에 질려 관을 떨어뜨릴 뻔했다. 만약 저 검은 물 속에 왕족의 관이 빠진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다. 국사는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길지라고 확신했던 땅이 삽시간에 흉물스러운 내뉴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묘터 주변의 흙이 무너져 내리며 구덩이는 점점 넓어졌고 검은 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수위를 높여갔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저 미친 사내의 행동은 난동이 아니라 멸문지화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경고였음을. 사내는 밧줄에 묶인 채 검은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국사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광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절대적인 고수의 눈빛이었다. 이 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산의 모든 지맥이 끊어져 썩은 피를 토하고 있으니까.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장래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공포에 질려있는 상주와 눈을 마주쳤다. 나를 죽여도 좋다. 허나 저 관을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오늘 밤 당신의 가문은 끝장날 것이다. 흙탕물 속에서 사내가 보여준 기백은 주변의 모든 일을 압도했다. 검은 물은 이제 그의 가슴팍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이미 도망쳐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간 뒤였다. 홀로 남겨진 사내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무너져가는 묘터의 흙벽을 쓰다듬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위로하듯 그는 부드럽게 흙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 응답이라도 하듯 솟구치던 검은 물살이 아주 잠시 주춤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묘터 위에서 지켜보던 누군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군중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선비였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도포를 입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감출 수 없었다. 선비는 옆에 서 있던 호위 무사에게 나지막이 명령했다. 저 자를 건져내라.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무사는 놀란 눈으로 주군을 바라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무덤 쪽으로 달려갔다. 흙수가 목까지 차올라 사내의 입을 덮치려는 순간 굵은 밧줄이 그의 몸을 휘감았다. 사내는 밧줄에 이끌려 허공으로 들려 올라가면서도 시선을 아래로 고정했다. 끌려 올라온 사내는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검은 물과 핏자국이 엉겨 붙어 있었다. 국사는 분기탱천하여 삿대질을 해댔다. 저 요물이 요술을 부려 멀쩡한 땅을 망쳤다. 당장 목을 쳐라. 그러나 국사의 외침은 공허했다. 이미 무덤은 거대한 검은 호수로 변해버렸. 악취는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그곳은 명당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었다. 사내는 국사의 비난을 비웃듯 바닥에 뱉어낸 검은 침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요술 땅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내농기가 막힌 것이지. 젊은 선비가 사내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내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흙과 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흙을 먹고 그 속의 길흉을 아는가? 사내는 선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15년 전 흙을 먹는다는 이유로 돌팔매질을 당했던 어린아이의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내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이라 부릅니다. 밥 대신 흙을 씹어 삼키는 땅의 저주를 받은 놈이라고. 선비는 사내의 대답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눈앞의 참상은 우연이나 속임수가 아니었다. 이 사내는 정말로 땅의 비명 소리를 듣고 맛을 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덤이 되어버린 검은 연못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렇다면 말해보라. 이 땅이 왜 피를 토했는지, 그리고 진짜 명당은 어디에 있는지. 사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먼 산 능선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은 화려한 묘터와는 정반대인 버려진 황무지였다. 진짜 왕이 묻힐 자리는 저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내의 손끝이 향한 곳을 보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곳은 풀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돌투성이의 메마른 땅이었다. 국사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척박한 땅이 명당이라니. 내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만 사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겉은 말라 비틀어졌으나 그 속에는 오색 찬란한 비단 흙이 흐르고 있으니 껍질을 깨지 못하면 옥을 보지 못하는 법. 사내는 다시 한번 입안에 남은 흙맛을 되새겼다. 그 맛은 쓰고 떨었지만 그 끝에는 희미하게 달콤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내가 가리킨 황무지 쪽에서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악취로 가득했던 묘터의 공기가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며 알 수 없는 향긋한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젊은 선비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직감했다. 이 미친 사내가 조선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선비는 호위 무사에게 눈짓했다. 이 자를 내 거처로 옮겨라. 아무도 모르게. 이것은 단순한 장례식의 소동이 아니었다. 썩어가는 왕조의 뿌리를 다시 살려낼 기이하고도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사내는 끌려가면서도 검게 변한 무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기억하시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5년 전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산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 초가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떨었다.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 마을 어귀의 고목 아래에는 칠척남짓한 어린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부모도 없이 혈혈 단신으로 남겨진 아이의 행색은 거지보다 못했다. 해진 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동상으로 검붉게 얼룩져 있었고, 앙상한 갈비뼈는 가죽만 남은 배를 뚫고 나올 듯했다. 그러나 아이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밥 한 덩이를 구걸하는 대신 언 땅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토광두쾅이라 불렀다. 밥 대신 흙을 퍼먹는 미친 아이라는 뜻이었다. 아이의 손에는 딱딱하게 굳은 진흙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마치 귀한 떡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입으로 가져갔다. 오독, 오독, 얼어붙은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겨울산에 울렸다. 아이는 흙을 씹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혀끝에 닿는 흙의 감촉과 맛을 통해 땅이 품은 기운을 읽어내려는 본능적인 행위였다. 아이에게 흙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었다. 양지 바른 곳의 흙에서는 따스한 숭늉 맛이 났고, 습한 응달의 흙에서는 썩은 콩나물 같은 비린내가 났다. 소나무 뿌리가 얽힌 흙은 솔잎 향이 섞인 쓴맛을 냈고, 냇가 주변의 모래흙은 짭짤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냈다. 아이는 입안에서 흙을 굴리며 그 속에 담긴 사연을 읽었다. 태어나자마자 흙바닥에 버려져 흙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그에게 땅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은 마을 촌장의 집 대들보를 새로 올리는 날이었다. 촌장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기와집을 짓고 사는 부호로 이번에 사랑채를 확장하여 위세를 떨치려 하고 있었다. 목수들이 분주하게 나무를 다듬고 인부들이 땅을 고르는 소리로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촌장은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공사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싶어 기웃거렸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그곳에 흙을 먹는 아이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아이는 공사 중인 촌장의 집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 새로 파헤쳐진 붉은 황토가 드러나 있었다. 촌장의 하인들이 냄새나는 거지가 왔다며 쫓아내려 했으나 촌장은 오늘은 좋은 날이니 그냥 두라며 인심을 쓰는 척했다. 아이는 하인들의 욕설을 들은 채만 채하며 갓 파낸 황토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근거렸다. 저놈 또 흙을 처먹네. 전생에 굶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하지만 흙을 씹던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평소 느끼던 구수한 흙맛이 아니었다. 입안 가득 맴도는 것은 지독한 탄맛이었다. 마치 불에 탄 잿더미를 한 움큼 삼킨 듯한 매캐함이 목구멍을 찔렀다. 아이는 채색거리며 급히 흙을 뱉어냈다. 뱉어낸 침에는 검은 가루가 섞여 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수맥이 말라붙어 지열 디넷이 비정상적으로 끓어오르고 있는 화열 호쉐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이 땅은 집을 지을 곳이 아니라 불을 품은 아궁이와 같았다. 안 돼.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다 집을 지으면 다 타 죽어.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촌장 앞으로 달려갔다.
흑투성이 손으로 촌장의 비단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나으리, 이 땅은 안 됩니다. 흙에서 잿맛이 나요. 여기 기둥을 세우면 불이 날 겁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행동에 촌장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흥겨웠던 잔칫집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촌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감히 천한 거지가, 그것도 흙이나 파먹는 미친놈이 대사다시를 앞두고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린 것이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악담을 퍼부어. 촌장은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아이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아이는 힘없이 나뒹굴었지만 다시 기어와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정말이에요. 땅속에 불이 있어요. 내일 대들보를 올리면 늦어요. 아이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들에게는 그저 불길한 저주로만 들렸다. 저놈이 귀신이 들렸나. 몽둥이 찜질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촌장의 고함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아이를 매질하기 시작했다. 작대기가 아이의 등과 머리를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웅얼거렸다. 뜨거워. 땅이 뜨거워. 하지만 그 소리는 매질 소리에 묻혀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촌장의 심기를 거스르면 소작을 떼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이의 경고는 무자비한 폭력 속에 묵살되었다. 흠씬 두들겨 맞은 아이는 짐짝처럼 마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눈밭에 버려졌다. 촌장은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다시 한번 내 집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아이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아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멀어져가는 촌장의 집을 바라보았다. 집터 위로 아른거리는 붉은 아지랑이가 아이의 눈에만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다가올 재앙의 전조였다. 밤이 깊어지자 살을 내는 추위가 밀려왔다. 아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숲속의 작은 동굴로 기어들어갔다. 배고픔과 통증이 동시에 아이를 괴롭혔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동굴벽의 하얀 흙 백토를 긁어내 입에 넣었다. 백토는 지혈에 좋은 약초의 뿌리 맛이 났다. 흙을 씹어 삼키며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왜 사람들은 땅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할까? 왜 진실을 말하면 매를 맞아야 할까? 어린 마음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먼저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절뚝거리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촌장의 집에서는 예정대로 상냥식 상돈시 진행되고 있었다. 거대한 대들보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풍물패가 꽹과리를 치며 흥을 돋우고 마을 사람들은 떡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어제 아이가 했던 경고는 까맣게 잊힌 채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과 흙맛이 섞였다. 정오가 지날 무렵이었다. 갑자기 촌장의 집 아궁이 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처음에는 밥 짓는 연기인 줄 알았으나 불길은 삽시간에 건조한 목재를 타고 지붕으로 옮겨 붙었다. 불이야 불이야 다급한 비명소리가 언덕까지 들려왔다. 땅속에 뭉쳐있던 화기호치 가아궁이의 불을 만나 폭발하듯 터져나온 것이다. 게다가 겨울바람까지 세차게 불어닥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촌장의 집을 집어삼켰다. 사람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새로 올린 대들보는 숯덩이가 되어 무너져 내렸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였다. 촌장은 불타는 집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 집 내 돈 어찌 이런 변고가. 어제의 잔치는 순식간에 지옥도로 변했다.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슬프지도 고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땅이 정해진 대로 흘러갔을 뿐이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섭리를 이길 수는 없었다. 불이 꺼지고 잿더미만 남았을 때 누군가 소리쳤다. 그 미친놈 때문이야. 어제 그놈이 악담을 퍼붓고 가서 부정이 탄 거라고.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은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들의 눈에는 땅의 이치를 무시한 자신들의 어리석음보다 재수없는 소리를 했던 아이의 저주가 더 크게 보였다. 당장 그놈을 찾아라. 땅 귀신이 씌인 놈을 가만두면 마을 전체가 망할 것이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함을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한 매질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살기 어린 고함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다. 아이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산 깊은 곳으로 달렸다. 신발도 없는 맨발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저기 있다. 잡아라.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이는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오래된 나무 밑동의 구멍으로 몸을 숨겼다. 그곳의 흙에서는 눅눅하지만 안전한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냄새가 났다. 아이는 숨을 죽인 채 몸을 웅크렸다. 횃불의 빛이 구멍 앞을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이는 흙벽에 얼굴을 묻고 흙의 냄새를 맡으며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세상 모두가 그를 버렸지만 오직 흙만이 그를 감싸주는 유일한 보호막이었다. 그날 밤 아이는 잡히지 않았지만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다. 땅에 저주를 몰고 다니는 토기 두괴다. 아이는 더 이상 마을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다. 짐승처럼 산을 떠돌며 풀뿌리와 흙으로 연명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는 몰랐다. 자신이 피워 올린 이 작은 소동의 불씨가 멀리 한양에 있는 탐욕스러운 직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줄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거대한 음모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겨울이 물러가고 산천의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지만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다. 촌장의 집이 불타버린 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로 뒤덮였다. 한양에서 이름난 지관디관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비단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당대 최고의 풍수사로 불리는 조관웅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긴 수염, 그리고 손에 쥔 흑단 지팡이가 그의 권위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단순한 직관이 아니었다. 혀끝으로 권력의 향방을 바꾼다는 왕실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실세였다. 조관웅을 초빙한 이는 인근 고을의 대지주 최대감이었다. 그는 병석에 누운 부친의 택자리를 미리 잡아 집안에서 정승판서를 배출하겠다는 야망에 불타 있었다. 최대감은 조관웅의 뒤를 따르며 굽신거렸다. 국사님, 부디 저희 가문을 일으켜 세울 천하의 명당을 점지해 주십시오. 재물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조관웅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패철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그는 산세의 흐름을 읽는 척하며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땅의 기운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머니 사정을 가늠하는 듯 탐욕스러웠다. 한참을 산을 오르내리던 조관웅이 마침내 걸음을 멈춘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의 평평한 구릉이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내리찍으며 외쳤다. 찾았다. 이곳이 바로 금계포란형 친맨벌 안싱의 명당이로다. 황금닭의 알을 품은 형상이니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만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최대감은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탄성을 자아내며 명당의 위용에 압도되었다. 모두가 조관웅의 말 한마디를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였다. 그 시각 덤불숲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바로 흙먹는 아이였다. 아이는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명당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동했다. 저 화려한 옷을 입은 노인이 말하는 좋은 땅은 과연 어떤 맛일까? 아이는 사람들이 최대감의 환호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살금살금 조관웅이 지팡이를 꽂은 곳으로 기어갔다. 그리고는 지팡이 옆에 떨어진 흙 부스러기를 몰래 주워 입에 넣었다. 황금 닭이 알을 품은 땅이라면 응당 고소하고 따뜻한 달걀 맛이 나야 했다. 그러나 흙이 혀에 닿는 순간 아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기대했던 고소함은커녕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은 녹슨 쇠붙이의 비릿함과 썩은 뿌리의 쓴맛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헛구역질을 했다. 이것은 생명을 품은 땅이 아니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혈맥을 끊어놓고 있는 단맥단미아의 흉지였다. 이곳에 뼈를 묻으면 자손들의 뼈가 부러지고 대가 끊길 것이 분명했다. 아이는 뱉어낸 흙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거짓말쟁이. 이건 뱀이 머리가 잘린 맛이야. 아무리 작게 속삭였어도 고수 꺼셔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조관웅의 귀가 쫑긋거리더니 매서운 눈빛이 덤불 쪽으로 꽂혔다. 거기 누구냐?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오너라. 호위 무사들이 덤불을 해치고 아이를 끌어냈다. 흙투성이가 된 거지 꼴의 아이가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졌다. 최대감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아니, 이 재수 없는 놈이 감히 귀한 행차에 끼어들다니 당장 치워라. 그러나 조관웅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흥미롭다는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뱀의 머리가 잘린 맛이라 했느냐? 조관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숨겨져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정직하게 대답했다. 네. 흙에서 피맛이 나요. 땅 속에 칼이 들어있어요. 여기 묻히면 다 죽어요. 아이의 말에 최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명당을 저주하는 불경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관웅의 반응은 달랐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곳은 겉보기에만 좋아 보일 뿐 실제로는 살기가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는 최대감의 집안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일부러 흉지를 고른 것이었다. 조관웅은 아이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내 놈이 흙맛을 볼 줄 아느냐? 그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흙 자국을 보며 전율했다. 전설로만 듣던 설혈셔쉐. 즉, 혀로 땅의 기운을 읽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였다. 풍수사들이 평생을 수련해도 얻기 힘든 능력을 이 천한 거지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조관웅의 마음속에서 질투와 경계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자신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의 권력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될 불씨였다.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조관웅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이 녀석은 사람이 아니다. 땅의 정기를 빨아먹는 요물이다. 그는 자신의 사기극이 들통날까봐 선수를 쳐서 아이를 마녀 사냥의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다. 내가 점지한 명당의 기운이 왜 탁한가 했더니 이 요물이 미리 흙을 주워 먹어지기 띠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놈이 있는 한 이 마을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저기로 가득 찼다. 지난번 촌장 집의 화재 사건이 떠오르며 조관웅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맞아.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재수가 없었어.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사람들은 돌멩이를 집어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죽음의 위협뿐이었다. 조관웅은 그 광경을 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조관웅은 최대감에게 은밀하게 속삭였다. 대감, 묘를 쓰기 전에 부정을 타서 큰일입니다. 이 애군을 막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대감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조관웅은 아이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잔인하게 말했다. 명당의 기운을 되살리려면 땅을 노하게 한 재물을 바쳐야지요. 산 사람을 묻어지신 디션을 달래는 인재른지 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귀에 인재라는 말이 스쳤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아이는 조관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이를 제물로 삼으려는 악귀의 눈이었다. 아이는 깨달았다. 저 화려한 도포를 입은 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자신이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조관웅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포했다. 마을의 안녕과 대감댁의 번영을 위해 이 요물을 잡아 가두어라. 내일 밤 제사를 지내고 죗값을 물을 것이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에 짓눌리며 아이는 차가운 흙내음을 맡았다. 흙은 슬프게 울고 있었다. 자신을 알아주는 유일한 친구가 곧 사라질 것을 예감한 듯 포박당한 채 끌려가면서도 아이는 조관웅을 노려보았다. 조관웅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네가 아무리 뛰어난 혀를 가졌다 한들 힘없는 진실은 거짓된 권력 앞에서 무력할 뿐이다. 조관웅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며 피가 맺혔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끓어올랐다. 어두운 헛간에 처박힌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내일 있을 제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아이의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다. 조관웅이 지목한 그 땅. 뱀의 머리가 잘린 땅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위험했다. 아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다가올 재앙이 더 걱정되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착함이 아니었다. 흙과 하나 되어 살아온 자의 숙명과도 같은 책임감이었다. 아이는 묶인 손을 비틀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으스스하게 울부짖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곡을 하는 듯 했다. 조관웅은 대감의 사랑채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흡족해했다. 눈엣가시 같은 아이도 처리하고 막대한 복채도 챙길 수 있게 되었으니 일거양득이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잠자고 있던 대지의 분노를 깨운 것임을. 흙을 먹는 아이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마을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조관웅의 말 한마디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비뚤어진 희망을 심어주었다. 아이 하나만 희생시키면 마을이 부유해지고 대대손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맹신이 역병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금조를 치며 살아있는 아이를 땅에 묻을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에게 아이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다. 그저 빨리 제거해야 할 애군 덩어리에 불과했다. 헛간에 갇혀있던 아이는
느슨해진 밧줄을 풀고 간신히 밖으로 기어 나왔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콧속을 파고드는 습한 흙냄새가 너무나도 불길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어둠을 틈타 마을 뒷산 기슭으로 달렸다. 밤 공기 속에 섞인 흙먼지 맛은 텁텁하고 무거웠다. 혀끝에 닿는 공기의 맛은 마치 물 먹은 솜처럼 축축하고 질척거렸다. 산이 무너진다. 아이는 직감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메말랐던 땅이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면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릴 것이었다. 조관웅이 명당이라 지목한 그곳은 사실 물길을 막고 있는 댐과 같았다. 비가 오면 그곳이 터져 흙더미가 마을을 덮칠 것이 뻔했다. 아이는 도망치는 대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이는 마을 외곽을 따라 길게 도랑을 파내려갔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마을 밖으로 돌려야만 했다. 도구가 없어 손으로 돌을 드러내고 흙을 퍼 날랐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물길을 터야 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아이의 입에서는 신음과 함께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흙더미에 파묻히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 그것은 흙이 가르쳐준 생명의 이치였다. 새벽녘 횃불을 든 마을 청년들이 아이를 발견했다. 그들은 아이가 도망치려다 말고 엉뚱한 곳에서 땅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놈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신성한 제산 아래 또 땅을 파헤쳐 한 청년이 아이의 등을 발로 걷어찼다. 아이는 진창에 얼굴을 처박으면서도 파놓은 도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물길이에요. 비가 오면 산이 무너져요. 이쪽으로 물을 빼야 살아요. 하지만 청년들의 귀에는 그저 미친놈의 헛소리로만 들렸다. 이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내놈이 파놓은 구덩이 때문에 마을 길만 망가졌잖아. 청년들은 아이가 밤새 피땀 흘려 파놓은 도랑을 흙으로 다시 메워버렸다. 아이는 울부짖으며 그들을 말렸다. 안 돼, 덮지 마세요. 제발. 아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곧 닥쳐올 재앙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아이를 짐승처럼 끌고 가며 비웃었다. 내 놈 목숨이나 걱정해라. 오늘 밤이면 너는 땅 귀신의 밥이 될 테니. 아이는 광장에 마련된 제단 앞으로 끌려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대감과 조관웅은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온몸은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그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다. 그가 밤새 판 도랑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생명선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아이가 더럽고 재수 없는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조관웅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옷이 우지가 되었다. 부정을 씻어내고 땅의 노여움을 풀라. 북소리가 둥둥 울리며 처형의 시작을 알렸다. 장정들이 아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 들어 올렸다. 아이의 시선이 마을 뒤편의 산봉우리에 머물렀다. 검은 먹구름이 산허리를 감싸며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에서 비릿한 물냄새가 진동했다. 곧 비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는 축복이 아닌 심판이 될 것이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아이를 데려간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마른 우물이었다. 깊이가 수십 척에 달해 한 번 빠지면 절대 기어 나올 수 없는 곳이었다. 여기가 내 무덤이다. 땅속에서 영원히 흙이나 실컷 처먹어라. 사람들은 아이를 우물 입구에 대롱대롱 매달았다. 아이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산 밑에 있지 마세요.
비가 오면 높은 곳으로 도망가세요. 제발. 시끄럽다워서 던져버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밧줄이 끊어졌다. 아이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우물 바닥에서 울려 퍼졌다. 아이는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혀 정신이 아득해졌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위를 올려다보자 동전만 한 하늘이 보였다. 그 작은 하늘마저 사람들에 의해 거대한 널빤지로 덮이고 있었다. 이제 됐다. 애군이 사라졌다. 위쪽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우물 안은 완벽한 암흑이었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만이 아이를 감쌌다. 밧줄에 묶인 손발이 저려왔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 쉴 때마다 격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속에 차가운 응어리로 남았다. 나는 살리고 싶었는데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 무렵 투둑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물 덮개 틈새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빗방울은 금세 굵어지며 후두두 소리를 내더니 이내 세찬 폭우로 변했다. 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우제를 지낼 필요도 없었다. 하늘은 이미 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마을을 삼킬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다. 비는 그치지 않고 퍼부었다. 우물벽을 타고 흙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우물벽의 돌틈을 파고들어 몸을 고정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아이가 그토록 경고했던 산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쿠구구궁.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진동이 우물 바닥까지 전해졌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살려줘, 산이 무너진다, 집이 떠내려간다. 다급한 아우성이 들렸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판도랑이 있었다면 물길이 분산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막고 구원자를 구덩이에 쳐넣었다. 이것은 인과응보였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이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우물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발목, 무릎, 허리. 수위는 빠르게 높아졌다. 아이는 차가운 물 속에서 오들오들 떨었다. 이대로 물에 잠겨 죽는 것일까? 그때 우물 바닥에 흙이 물에 녹아내리며 기이한 맛이 아이의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진흙 맛이 아니었다. 아주 깊은 곳, 지하 수맥이 흐르는 청량하고 맑은 맛이었다. 아이는 퍼뜩 눈을 떴다. 마른 우물인 줄 알았는데 바닥 깊은 곳에 숨겨진 수맥이 폭우로 인해 터진 것이다. 물은 아이를 집어삼킬 듯 차올랐지만 동시에 아이를 위로 띄워 올렸다. 묶인 손발 때문에 헤엄칠 수는 없었지만 차오르는 물의 부력 덕분에 간신히 숨을 쉴 수는 있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이는 세상과 단절된 이 깊은 우물 안에서 가장 안전했다. 산사태가 마을을 덮쳐도 지하의 우물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는 물 위에 둥둥 뜬 채 생각했다. 사람들이 버린 이 우물이 결국 나를 살리는구나.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우물 밖 세상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었다. 조관웅이 명당이라 칭송했던 산비탈은 무너져 내려 최대감의 집을 덮쳤고 마을의 논밭은 흙탕물에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이는 차가운 물속에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거짓으로 세상을 현혹한 저들에게 이 땅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다. 아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더 이상 순진하게 흙을 주워 먹던 아이는 그곳에 없었다. 새벽이 되자 비가 잦아들었다. 우물 안의 수위는 덥게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다. 아이는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다.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마을을 가득 채웠던 환호와 비명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물 흐르는 소리만 남았다. 아이는 우물 덮개를 머리로 밀어보았다. 나무 널빤지는 빗물에 불어 있었고 위에 쌓인 흙더미가 없어졌는지 삐거덕하며 움직였다. 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덮개를 밀어 젖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누런 황토물과 부서진 집의 잔해만이 가득했다. 시체들이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가축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폐허였다. 아이는 우물 밖으로 기어 나와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조관웅의 지팡이를 발견했다. 반쯤 부러진 지팡이는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다. 보았느냐? 아이는 부러진 지팡이를 집어들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것이 너희가 말한 명당의 진짜 얼굴이다. 아이는 흙을 한 줌 쥐어 입에 넣었다. 흙에서는 피맛과 눈물맛,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비릿한 맛이 났다. 아이는 그 맛을 뼈에 새겼다. 이제 그는 혼자였다. 돌아갈 곳도, 지킬 사람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땅을 이용해 욕망을 채우는 자들을 향한 복수심뿐이었다. 아이는 폐허가 된 마을을 뒤로하고 안개 낀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단단해져 있었다. 마을이 흙더미 속에 파묻힌 그날 이후 소녀는 죽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이름 없는 그림자 하나가 태어났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조선 팔도를 떠돌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흙 귀신이라 부르며 피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거린이 되어 구걸하는 대신 전국의 명산과 흉지를 찾아다니며 흙을 씹었다.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린 흙에서는 인삼보다 진한 향기를 맡았고 역병이 돈마을의 흙에서는 시체 썩는 단내를 맡았다. 그의 혀는 더 이상 음식을 맛보기 위한 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에 맥박을 짚고 기륭화복을 점치는 예리한 칼날로 단련되고 있었다. 청년이 된 그는 어느덧 한양 도성 근처에 당도에 있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장사치들의 고함 소리가 활기찬 곳이었지만 그의 코에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그것은 오물 냄새가 아니었다. 땅의 기운을 무시하고 욕망대로 파헤쳐진 지맥들이 내뿜는 고통의 신음이었다. 한양의 흙은 겉은 기름지나 속은 토짜 터졌구나. 그는 성벽 아래의 흙을 한 줌 쥐어 씹으며 씁쓸하게 뱉어냈다. 화려한 도성 지하에는 억울하게 끊어진 수맥들이 검은 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가 한양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15년 전 자신의 고향을 수장시키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거머쥔 원수 조관웅을 찾기 위해서였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조관웅은 그 사이 승승장구하여 왕실의 자리를 관장하는 국사 고씨의 자리에까지 올라 있었다. 백성들은 그를 신선이라 칭송했으나 청년은 알고 있었다. 그가 밟고 올라간 계단 하나하나가 죄 없는 사람들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음을. 조관웅이 점지한 명당들은 하나같이 당대에는 발복파푸할지 모르나 후대에는 멸문지화를 부르는 가짜 명당들이었다. 어느 날
도성거리가 웅성거리며 인파가 몰려들었다. 국왕의 장례를 주관할 국사 조관웅의 행차였다. 청년은 군중 틈에 섞여 그를 지켜보았다. 비단 가마 위에 앉은 조관웅은 15년 전보다 늙었으나 그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했다. 아니, 권력의 맛을 본 그의 눈은 더욱 교활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청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그는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 나서봤자 미친 거지의 난동으로 끝날 뿐이었다. 놈을 무너뜨리려면 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권위, 즉 풍수로 놈의 목을 쳐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왕실에서 승하한 선왕 셴웡의 능을 조성할 장소를 공표한 것이다. 조관웅이 직접 고른 그곳은 도성 북쪽의 수려한 산자락, 이름하여 비룡승 천영, 호롱숑텐싱의 명당이라 했다. 온 나라가 국사의 안목을 찬양하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청년의 가슴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 산자락의 흙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을 때 그는 맡아버린 것이다. 그 속에 숨겨진 짙은 피비린내와 습한 곰팡이 냄새를. 장례식 전날 밤 청년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몰래 능터로 잠입했다. 산중턱에 마련된 거대한 광종 태종은 달빛 아래 으스스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청년은 묘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흙을 한 움큼 쥐어 입에 넣었다. 우득, 우득. 흙을 씹는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예상대로였다. 이것은 명당이 아니었다. 겉흙은 붉고 고운 황토였으나 그 바로 밑에는 차가운 지하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시신이 묻히면 뼈가 새카맣게 타버리고 그 화가 자손들의 머리로 치솟아 미치광이가 나오게 될 광염지 광옌디였다. 이런 곳에 왕을 묻겠다니. 나라를 망칠 작정이구나. 청년은 전율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천하의 조관웅이 이 정도 흉지를 모를 리 없었다. 이것은 고의였다. 왕실의 기운을 꺾고 무언가 다른 세력을 키우기 위한 거대한 저주가 깔려 있었다. 청년은 뱉어낸 흙덩이를 노려보았다. 15년 전 마을을 삼켰던 그 재앙이 이번에는 조선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청년은 고민에 빠졌다. 날이 밝으면 국장 곧장이 시작된다. 관아의 고발에 받자 미친 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왕실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말로는 안 된다면 눈으로 보게 해야 했다. 설령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일지라도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15년간 전국을 돌며 모은 독초의 씨앗과 특수한 흙이 섞여 있었다. 이것을 묘열 바닥에 숨구멍에 박아 넣으면 땅의 도끼가 일시에 폭발하여 숨겨진 수맥을 자극할 수 있었다. 일종의 기폭제였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땅이 갈라지며 뿜어져 나오는 도끼를 고스란히 뒤집었어야 했다. 살아날 확률은 없었다. 청년은 고향 마을의 우물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 죽었어야 할 목숨. 15년을 더 살았으니 억울할 것은 없다. 결심을 굳힌 청년은 묘열 주변의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새벽이 오고 장례 행렬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흙의 맛을 되새겼다. 입안에 남은 흙의 떫은 맛이 그를 깨어있게 했다. 날이 밝자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수천 명의 행렬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화려한 만장냉장과 구슬픈 곡소리가 산을 뒤덮었다. 드디어 조관웅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숙한 표정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청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기다려라.
내 놈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을 내 혀로 무너뜨려 주마. 관이 하관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묘터. 모든 이의 시선이 관에 집중된 그 순간이었다. 청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흙먼지와 향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숨일지도 모른다. 그는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마침내 관을 묶은 줄이 풀리기 시작했다. 조관웅이 지팡이를 들어 신호를 보냈다. 바로 지금이었다. 청년은 덤불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멈춰라.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그가 군중을 뚫고 묘열을 향해 몸을 날렸다. 호위 무사들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그는 공중으로 솟구쳐 붉은 흙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5년 전 흙을 먹던 아이가 이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흙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시간은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다. 청년의 몸이 묘열 바닥에 쿵하고 떨어졌다.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닥에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튀었다. 그의 눈앞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경악하는 조관웅의 얼굴도 보였다. 청년은 피 묻은 입으로 씩 웃었다. 15년 전의 빚을 갚을 시간이었다. 그는 흙 한 줌을 입에 털어넣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땅은 피를 토하고 있다. 그의 외침과 함께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었다. 억울하게 죽은 마을 사람들의 원혼이 흙을 먹으며 연명했던 그의 고통이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간신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되돌릴 길은 없었다. 땅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의금부의 지하 감옥은 살아있는 자들의 무덤이었다. 축축한 습기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흘린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썩어 들어가는 듯했다. 산에는 두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모진 고문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잊으려는 듯 벽에서 떨어져 나온 돌가루와 이끼를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었다. 간수가 보았다면 미치광이의 기행이라 혀를 찾겠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정보 수집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사내는 입안에 돌가루를 뱉어내며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감옥의 흙맛이 아니었다. 한양 도성의 중심부. 왕실의 권위가 가장 높아야 할 이곳의 흙에서 기이한 맛이 느껴졌다. 맵고 톡 쏘는 마치 독이 든 쇠못을 삼킨 듯한 이 맛은 금극목 징커무의 형국이었다. 쇠가 나무를 치는 상극의 기운이 궁궐의 뿌리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사내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흉지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물기를 막고 쇠말뚝을 박아 왕실의 생기를 말려 죽이려는 치밀한 진법, 비법이 깔려 있었다. 그때 철창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횃불의 일렁임과 함께 나타난 것은 밥을 넣어주는 늙은 옥졸이었다. 그는 사내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주먹밥 한 덩이를 던져주었다. 먹어라. 내일이면 형장으로 끌려갈 테니 이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밥이 될 게다. 사내는 주먹밥을 집어드는 대신 옥졸을 향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 감옥 언제 지어졌소? 뜬금없는 질문에 옥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죽을 놈의 소원이라 생각했는지 대꾸했다. 10년 전. 지금 국사님께서 터를 잡아 새로 지었지. 사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그랬다. 조관웅. 그자의 지시였다. 사내는 쇠사슬을 절그럭거리며 철창 가까이 다가갔다. 이보시오.
내 말 잘 들으시오. 이 감옥은 죄인을 가두는 곳이 아니오. 궁궐의 용맥 룩믹을 끊어놓은 거대한 쇠말뚝이란 말이오. 옥졸은 기겁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 미친놈이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가 느는구나. 국사님을 모함하면 혀가 뽑힌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절박했다. 왕들이 자꾸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가지 않소. 세자 저하께서도 이유 없이 가위에 눌리시지 않소. 사내의 말은 정곡을 찌르고 있었다. 실제로 선왕은 원인 모를 병으로 급사했고 현재의 주상전하와 세자 역시 병약하기 그지없었다. 옥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궁궐 내에서도 쉬쉬하던 이야기를 이 천한 죄인이 어찌 알고 있단 말인가. 사내는 바닥의 흙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다. 이곳의 흙을 맛보시오. 쇠 녹슨 맛과 피맛이 날 것이오. 왕실의 기운이 이곳 감옥으로 흘러들어와 죄인들의 원한과 섞여 썩어가고 있어. 옥졸은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의 말에 홀린 듯 공포감을 느꼈다. 사내는 철창을 부여잡고 간곡히 말했다. 이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나를 구해준 그 젊은 선비에게 전해주시오. 오늘 밤을 넘기면 왕실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고. 옥졸은 망설였다. 자칫하면 영모에 휘말려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15년 전 우물 속에서 살아남아 땅의 이치를 깨우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확신이었다. 옥졸은 아무 말 없이 횃불을 들고 사라졌다. 깊은 밤. 감옥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사내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처형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 아니 땅의 뜻이었다. 그때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관복 대신 검은 삿갓을 눌러 쓴 사내였다. 호위 무사들이 주위를 물리고 그 사내는 천천히 사내의 감방 앞으로 다가왔다. 삿갓을 벗자 드러난 얼굴은 장례식장에서 사내를 건져 올렸던 그 젊은 선비였다. 아니, 그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었다. 조선의 국본 곧반, 세자 이선 리종이었다. 세자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그 속에는 깊은 고뇌와 의구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대가 감옥이 쇠말뚝이라 말한 자인가? 세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사내는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려 했으나 쇠사슬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다. 죄인, 저하를 뵙습니다. 세자는 옥졸에게 건네받은 이야기를 곱씹고 있었다. 처음에는 광인의 헛소리라 치부하려 했으나 최근 왕실에 닥친 불행들이 사내의 말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그 기이한 능력, 흑수를 예언한 그 통찰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자는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사내의 앞에 작은 헝겊 꾸러미를 던졌다. 이것을 보아라. 내 처소의 기둥 밑에서 파낸 흙이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풀었다. 검은 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흙을 집어 입에 넣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역겨운 신맛과 함께 찌릿한 마비감이 입안 전체로 퍼졌다. 사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냈다. 비소, 피수입니다. 흙에 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자의 눈이 크게 뜨였다. 비소라니 누군가 내 처소에 독을 풀었단 말이냐.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독을 뿌린 것이 아니라 도끼가 솟아나는 땅 위에 처소를 지은 것입니다. 설명해보라. 세자의 명령에 사내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 흙에서는 진해와 뱀이 섞인 냄새가 납니다. 음습하고 독한 기운이 모이는 고독혈 구두쇠입니다. 보통은 무덤으로도 쓰지 않는 흉지인데 국사는 어찌하여 이곳에 세자 저하의 침전을 지으라 했겠습니까? 사내의 말은 명확했다. 조관웅은 처음부터 왕실의 씨를 말리기 위해 가장 해로운 땅을 골라 궁궐을 배치한 것이었다. 세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믿었던 스승이자 국사인 조관웅이 실은 왕실을 저주하는 주술사였다니 그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버님이 병환에 시달리는 것도 이 때문인가? 세자의 물음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전다대는 아마도 바람이 칼이 되어 찌르는 풍살풍살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잘 때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용체를 갉아먹으니 어떤 명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세자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조관웅이 국사가 된 이후 15년, 조선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나라의 터 자체가 뒤틀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세자가 절박하게 물었다. 이미 궁궐이 다 지어졌고 놈의 세력은 조정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당장 놈을 처단하려 해도 증자가 없으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사내는 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땅으로 흥한 자, 땅으로 망하게 해야 합니다. 놈이 비틀어 놓은 지맥을 바로잡고 진짜 명당을 찾아 왕실의 기운을 되살려야 합니다. 사내의 눈빛에는 15년 전 마을을 구하지 못했던 무력한 소년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복수와 구원을 향한 집념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세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내 너를 믿어보겠다. 허나 만약 네 말이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내 손으로 네 목을 벨 것이다. 세자는 호위 무사에게 눈짓을 했다. 무사가 칼을 뽑아 사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내리쳤다. 챙강 맑은 금소금과 함께 사내의 손발이 자유를 되찾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다. 조관웅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운명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인이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세자가 물었다. 사내는 흙먼지가 묻은 손을 털며 일어섰다.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미친놈, 흙귀신이라 부를 뿐입니다. 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내 눈과 귀, 그리고 혀가 될 것이다. 너를 지관디관으로 임명한다. 그림자처럼 움직여 놈의 숨통을 조여라. 파격적인 발탁이었다. 천안 거지에서 일약 세자의 비밀 직관이 된 것이다. 감옥을 나서는 사내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힘이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혀끝의 감도는 맛은 달랐다. 그것은 변화의 맛이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선의 지존이 될 세자가 그의 뒤에 있었다. 하지만 조관웅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15년간 왕실을 속여온 희대의 사기꾼이자 흑마술에 가까운 풍수술을 부리는 요승이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가자. 놈이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을 캐러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세자의 뒤를 따르며 발밑에 흙을 꾹 밟았다. 밟힌 흙이 바스락거리며 속삭였다. 이제야말로 진짜 주인을 만났다고. 그러나 그들 앞에는 조관웅이 파놓은 더 큰 함정과 상상을 초월하는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자의 비밀 거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어 방 안의 긴장감을 더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세 개의 사발이 놓여 있었다. 세자 이선은 뒷짐을 진 채 사내를 응시했다.
감옥에서 그를 꺼내오긴 했으나 왕실의 명운을 건 중대사를 맡기기 위해서는 마지막 확신이 필요했다. 내 혀가 정말로 땅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사내는 말없이 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씻고 새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야생짐승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첫 번째 사발의 천을 걷어냈다. 거칠고 퍼석한 회색 흙이 담겨 있었다. 사내는 흙 냄새를 깊이 들이마신 뒤 조금 떼어내 혀 위에 올렸다. 오독, 모래 알갱이가 씹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사내는 눈을 감고 입안에서 흙을 굴리며 그 속에 담긴 기억을 읽어내려갔다. 짠맛과 비린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짭짤한 땀 냄새와 쇠붙이, 그리고 썩은 생선 냄새가 뒤섞여 있군요. 사내는 흙을 삼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 흙은 밟힌 횟수가 너무 많아 기가 죽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곳, 돈과 욕망이 거래되는 남대문 밖 저잣거리의 흙입니다. 세자의 눈썹이 꿈틀했다. 정확했다. 그 흙은 세자가 잠행을 나갔다가 시장통 한복판에서 직접 퍼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사발의 천이 벗겨졌다. 이번에는 검붉고 축축한 진흙이었다. 사내는 흙을 집어들기도 전에 미간을 찌푸렸다. 흙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한치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입에 넣자마자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생선의 비린내가 아니었다. 죽음의 냄새였다. 혀끝이 쇠를 핥은 듯 아려왔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삼키는 듯했다. 사내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흙을 뱉어냈다. 원한이 서린 땅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가 스며들어 흙이 붉게 물들었고 비명소리가 땅속에 갇혀 맴돌고 있습니다. 사내는 몸을 부르르 떨며 세자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서소문 밖 형장신자의 흙입니다. 그것도 참수된 죄인의 머리가 떨어지는 망나니의 칼춤이 멈추는 바로 그 자리의 흙입니다. 세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형장의 흙맛을 보고 피냄새와 칼날의 기운을 읽어내다니 과연 설열서스에 이라 불릴 만한 능력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발이 남았다. 세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앞선 두 개의 흙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냄새가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마지막 흙은 달랐다. 겉보기에는 곱고 부드러운 황토였고 은은한 향냄새까지 배어 있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흙을 입에 넣었다. 처음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흙이 침에 녹아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내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그것은 맛이라기보다 고통에 가까웠다. 혀가 마비되고 숨이 가빠오는 느낌. 달콤한 감초맛 뒤에 숨겨진 지독한 쓴맛이 혀뿌리를 강타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 흙은 병든 자의 흙입니다. 오랫동안 약초를 달인 물이 스며들었으나 그 약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 땅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내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것은 선왕 전하께서 승하하시기 직전까지 머무셨던 대전 침실의 구들장 및 흙이 아닙니까? 세자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사내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인 선왕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둔 침전의 바닥 흙이었다. 계속 말해보라. 그 흙에 또 무엇이 느껴지느냐? 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내는 뱉어낸 흙을 노려보며 말했다. 독입니다. 누군가 흙에 독을 탄 것이 아니라 땅 자체가 독을 품고 있습니다.
지하에 흐르는 수맥이 썩어 유황가스를 내뿜는 독가스 혈 위에 방을 지었습니다. 그 가스가 구들장을 뚫고 올라와 전하의 폐를 서서히 태워버린 것입니다. 세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조관웅이 점지해준 그 명당이라는 침전이 실은 아버지를 천천히 죽이는 처형대였던 것이다. 그놈이 내 아버지를 죽였구나. 세자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오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내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15년 전 자신을 쫓아내고 마을을 수장시킨 그 악마가 나라의 가장 높은 곳까지 독을 퍼뜨리고 있었다. 한참을 흐느끼던 세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슬퍼런 살기만이 감돌았다. 이제 알겠다. 네가 왜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흙을 놓지 않았는지. 세자는 사내에게 다가와 그의 흙투성이 손을 잡았다. 너는 미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홀로 제정신으로 땅의 비명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내가 평생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의 말이었다. 내 너에게 명한다. 세자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관웅. 그자가 조선의 산천에 박아놓은 저주의 말뚝을 모두 뽑아내라. 그리고 우리 왕실이, 아니 이 나라 백성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진짜 명당을 찾아라. 세자는 품에서 왕실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를 꺼내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있으면 조선 팔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다. 국사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여라. 사내는 마패를 받아들고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조관웅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놈은 곧 중전마마의 릉링을 새로 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곳이 놈과 저의 첫 번째 전장이 될 것입니다. 사내는 이미 조관웅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선왕을 죽인 놈이 이제는 왕실의 미래인 중전의 묘자리까지 노리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중전의 릉이라. 세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놈은 이미 후보지를 정해놓고 조정 신료들을 포섭하고 있다. 봉황이 춤추는 땅이라며 호들갑을 떨더구나. 사내는 차갑게 웃었다. 봉황인지 독수리인지는 제 혀로 맛을 보면 알게 되겠지요. 놈이 고른 땅은 분명 화려한 겉모습 뒤에 치명적인 함정을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시간이 없었다. 제가 먼저 가서 그 땅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놈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대명당 다밍텅을 찾아내어 놈의 콧대를 꺾어놓겠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15년간의 방랑, 흙을 씹으며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였다. 그는 조관웅이 가진 권력과 인맥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절대적인 혀가 있었다. 세자는 떠나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부디 살아 돌아오라. 그대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걱정 마십시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정의는 반드시 그곳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러나 탁자 위에 남겨진 세 개의 사발은 이제 시작될 거대한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증거물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사내는 다시 길을 떠났다. 화려한 도성 밖으로 나가 거친 산길로 접어들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관웅이 조선 팔도에 쳐놓은 거미줄 같은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흙 귀신의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발밑에서 흙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15년 만에
기울어졌던 천층의 무게추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중전마마의 풋자리를 결정하는 산릉 간택 산링 간자를 위해 왕과 세자 그리고 조정 대신들이 도성박 북망산으로 집결했다. 수백 개의 만장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호위 군사들의 창검이 햇살에 번뜩였다. 그 중심에 선 국사 조관웅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팡이를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붉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양지 바른 언덕이었다. 산새가 부드럽게 감싸 안은 모양이 누가 봐도 천하의 명당처럼 보였다. 조관웅은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십시오. 저곳이 바로 봉황이 글을 읽는 형상인 봉황암서영 풍황한슈싱의 길지입니다. 왕실의 학문이 융성하고 태평성대가 열릴 자리입니다. 대신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조관웅의 안목을 칭송하기 바빴다. 과연 국사님의 해안은 신의 경지입니다. 저곳에 묘를 쓰면 조선의 국운이 만세를 누릴 것입니다. 아첨 섞인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직 세자만이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조관웅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제가를 청하려는 순간 세자가 앞으로 나서며 제동을 걸었다. 잠깐 겉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반드시 명당은 아닐 터. 내 청거할 또 다른 직관이 있으니 그의 말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관웅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천한 직관 따위가 어찌 국사의 결정에 토를 단단 말입니까?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남루한 옷차림은 벗어던지고 정갈한 관복을 입었으나 흙먼지에 절은 거친 손과 야수 같은 눈빛은 여전했다. 그는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곧장 조관웅이 지목한 땅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다. 봉황 눈이 삐었구나. 저건 봉황이 아니라 죽은 지네가 뗄리를 튼 형상이다. 사내의 도발적인 발언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조관웅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소리쳤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망발이냐.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를 빼앗아 땅을 쿡 찔렀다. 이 땅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어. 물 한 방울 없는 땅에 시신을 묻으면 뼈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갈 것이다. 게다가 흙맛을 보니 독충들이 알을 까고 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사내의 구체적인 지적에 왕의 표정이 흔들렸다. 조관웅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반박했다. 증거도 없이 요설을 늘어놓는구나. 그렇다면 내 놈이 말하는 진짜 명당은 어디란 말이냐. 사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산비탈 아래의 태지대를 가리켰다. 갈대와 자풀이 무성하고 발을 디디면 푹푹 빠지는 질퍽한 진창이었다. 저곳이다. 흙탕물 속에 숨어 있지만 저기야말로 오색구름이 감싸고 있는 금계포란 진예뻐란 애 진열이다.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저런 똥물 구덩이에 중전마마를 모시자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조롱 섞인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사내의 표정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사내는 왕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전하, 말로는 믿지 못하실 테니 땅을 파서 확인해 보십시오. 저 국사가 지목한 땅과 제가 지목한 돛지. 두 곳을 정확히 5척측 깊이로 파보십시오. 만약 제 말이 틀리다면 제 목을 베어 저 뜸에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두 곳을 파보라. 진실은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인부들이 삽과 처미를 들고 달려들었다. 먼저 조관웅이 지목한 언덕 위를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고운 황토가 나오는 듯 했으나 세척을 넘어가자 땅이 돌처럼 딱딱해지며 쇳소리가 났다. 인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곡괭이질을 해대자 갑자기 땅속에서 쉬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5척 깊이에 도달하는 순간 갈라진 흙틈으로 수천 마리의 붉은 지네떼가 쏟아져 나왔다. 으악! 지네다 인부들은 기겁하며 도망쳤고 붉은 지네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흉물스러운 자태를 드러냈다. 명당은커녕 독충이 우글거리는 흉지 중의 흉지였다. 조관웅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자신이 심어놓은 가짜 명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왕은 격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이 봉황의 자리냐 짐의 중전을 벌레 구덩이에 묻으려 했단 말이냐. 조관웅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이제 남은 것은 사내가 지목한 붓지대였다. 인부들은 반신반의하며 질퍽한 진흙탕으로 내려갔다. 옛지대의 작업은 쉽지 않았다. 퍼내도 흙탕물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역시 미친놈의 헛소리였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사내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구덩이를 응시했다. 조금만 더. 껍질을 벗겨내면 옥이 나온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인부들이 진흙층을 걷어내고 5척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때였다. 갑자기 검은 흙탕물이 멈추고 바닥에서 눈부신 빛깔의 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인부 하나가 소리쳤다. 진흙 속에서 나온 것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 오묘하게 뒤섞인 오색토 우서투였다. 흙에서는 썩은 냄새 대신 은은한 난초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나온다는 제왕만이 묻힐 수 있는 최고의 명당 혈토쉐투였다. 칙칙한 폐지대 아래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향긋한 흙내음이 묘터 전체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사내는 칫지대로 걸어 들어가 오색토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 왕에게 바치며 말했다. 보십시오. 이것이 땅의 진심입니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더러워 보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왕실을 지켜줄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거짓된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투박한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오색토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조관웅의 흉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네 이놈. 조관웅, 왕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국사라는 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왕실을 능멸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했다. 여봐라. 당장 저 역적놈을 포박하라.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조관웅을 에워쌌다. 궁지에 몰린 조관웅은 미친 듯이 웃어댔다. 크아하하. 이 멍청한 것들 오색토가 나오면 뭐 하느냐. 이미 조선의 지맥은 내가 다 끊어놓았다. 조관웅은 품속에서 붉은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다. 피잉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자 숲속에 매복해 있던 사병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그들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었다. 조관웅이 15년간 왕실의 재물을 빼돌려 키운 사설 군대였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무서운 기세로 묘터를 향해 쇄도했다. 모조리 죽여라. 오늘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 것이다. 조관웅의 악에 바친 고함이 메아리쳤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신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호위 군사들은 자객들과 뒤엉켜 칼싸움을 벌였다. 사태는 급박했다. 세자는 칼을 뽑아 왕을 호위하며 소리쳤다. 전하를 보호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러나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조관웅의 시선이 사내에게 고정되었다. 모든 계획을 망친 저놈만은 내 손으로 죽이겠다는 살기가 번뜩였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의 혀를 뽑아 씹어먹을 것이다. 조관웅의 명령에 자객 서넛이 사내를 향해 날아들었다. 사내는 무기가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평생 흙을 파먹던 두 손과 지팡이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칠지대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내는 오색토가 나온 구덩이 옆의 바위를 발로 찼다. 물길이여. 터져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땅이 울렁거렸다. 사내가 건드린 바위는 지하 수맥을 막고 있던 둑이었다. 바위가 굴러 떨어지자 억눌려 있던 지하수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강력한 물줄기는 달려들던 자객들을 강타했다. 사내는 그 틈을 타 진흙탕 속으로 몸을 날렸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그는 이 혼란을 잠재울 더 큰 땅의 힘을 깨우러 가는 것이었다. 진흙 범벅이 된 사내는 지지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를 향해 기어갔다. 조관웅은 칼을 빼들고 직접 사내를 쫓아왔다. 계속거라.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손바닥 아니다. 조관웅의 칼날이 사내의 등 뒤까지 닥쳤다. 사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위 틈새에 박혀있는 썩은 나무 뿌리를 잇는 힘껏 잡아당겼다. 땅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쿠르르릉 갑지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찌찌가 아니라 거대한 산사태의 전조였다. 사내는 알고 있었다. 이곳이 명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드리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한모렬 샘모슈의 입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조관웅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발밑에 땅이 꺼지며 검은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사내와 조관웅, 그리고 얽히고 설킨 운명의 매듭이 최후의 순간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채지대 전체가 요동쳤다. 사내가 건드린 수맥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이 땅의 지반을 지탱하고 있던 거대한 빗장이었다. 빗장이 풀리자 억눌려 있던 흙더미들이 봇물 터지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으악. 조관웅의 사병들과 자객들은 균형을 잃고 검은 진흙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성난 땅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불순물들을 집어삼키는 형국이었다.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마저도 맹렬한 흙먼지와 물소리에 묻혀버렸다. 조관웅은 필사적으로 썩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놈 감히 나와 동기어진 동괴 유준하겠다는 것이냐. 조관웅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사내를 노려보았다. 사내는 바위 위에 위태롭게 서서 조관웅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다. 동귀어진이라니. 나는 흙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는 흙이 거부할 것이다. 땅도 체하는 법이 있으니 닥쳐라.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으냐. 조관웅이 칼을 휘두르며 기어오르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그가 움직일수록 진흙은 더욱 강하게 그의 발목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멜이 아니라 욕심 많은 자를 끌어당기는 탐랑탐랑의 덫이었다. 15년 전 그가 생매장하려 했던 어린아이의 원한이 서린 바로 그 흙이었다. 살려줘. 내 재산을 다 주겠다. 제발. 조관웅의 외침은 처절했다.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빼앗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었다. 그 값은 돈으로 치를 수 없다. 그 순간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조관웅이 매달려 있던 나무 뿌리를 강타했다. 안 돼. 조관웅의 비명은 짧았다. 그는 검은 흙탕물 속으로 처박히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희대의 간신은 자신이 그토록 이용하려 했던 땅속 깊은 곳으로 영원히 수장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묻힌 곳은 명당 옆의 가장 흉한 구덩이였다. 하늘의 심판이 아닌 땅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조관웅과 자객들이 사라지자 상황은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때 찾아왔다. 붕괴된 집안 틈에서 솟구친 검은 지하수, 즉 흑수 해수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치며 방금 찾아낸 오색토, 우서토, 혈자리를 향해 밀려들고 있었다. 오색토는 왕실의 기운을 되살릴 성스러운 혈맥이었다. 만약 저 더러운 흑수가 오색토를 덮치면 명당은 순식간에 오염되어 영원히 쓸 수 없는 폐허가 될 터였다. 막아야 한다. 저것이 닿으면 끝이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도구가 없었다. 둑을 쌓을 시간도 없었다. 사내는 망설임 없이 흑수가 쏟아지는 물길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온몸을 던져 거센 물살을 가로막았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수백 년 동안 지하 안반에 갇혀 썩어가던 도끼와 살기 사치를 잔뜩 머금은 음수인수였다.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흑수가 그의 등을 때리고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인간댐이 되어 더러운 물기를 채찌대 밖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그 덕분에 오색토가 있는 혈자리는 기적적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세자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무엇 하느냐? 어서 가서 그를 구하라. 하지만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와 거센 물살이 산의 주변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내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다. 흑수의 도끼가 피부를 뚫고 들어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15년 전 우물 속에서 느꼈던 그 맛을 기억했다. 그때는 살기 위해 흙을 먹었지만 지금은 살리기 위해 흙이 되었다. 이것으로 되었다. 내 몫은 여기까지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에 돌부리를 움켜쥐었다. 흑수의 차가운 기운이 목을 타고 올라와 턱 밑까지 차올랐다. 입안으로 흙탕물이 들이닥쳤다. 쓰디쓴 맛, 떫은 맛, 비릿한 맛.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맛이 혀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색토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흙내음을 지키기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독배독배로 만들었다. 그의 희생 덕분에 흑수는 방향을 틀어 계곡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마침내 진동이 멈추고 물살이 잦아들었다. 호위 군사들이 달려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사내를 건져 올렸다. 사내는 축 늘어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온몸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세자가 달려와 사내의 뺨을 두드렸다. 정신 차려라. 죽어서는 안 된다. 내 아직 너에게 줄 상이 많다. 세자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사내는 희미하게 눈을 떴으나 초점이 없었다. 궁중어의 유이들이 급히 달려와 사내의 상태를 살폈다. 침을 놓고 맥을 짚던 어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전하. 맹독과 같은 한기 한치가 오장육부에 침범했습니다. 목숨은 건질 수 있겠으나 기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을 위해, 왕실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 사내를 어떻게든 살려야 했다. 어떤 약재를 써도 좋다. 반드시 살려내라. 이것은 어명이다. 사내는 가마에 실려 궁으로 옮겨졌다. 왕실의 명당은 지켜졌고
반역의 무리는 소탕되었다. 조관웅의 시신은 며칠 뒤 하류에서 발견되었으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사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는 꿈을 꾸었다. 흙을 먹던 어린 시절, 흙에서 맛보았던 어머니의 품 같은 따스함, 그리고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흘 뒤, 사내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침상 곁을 지키던 세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깨어났느냐? 네가 나라를 구했다. 사내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목이 타들어 가듯 말랐다. 세자가 직접 탕약을 가져와 사내의 입에 떠 넣어 주었다. 귀한 약재를 달인 것이다. 어서 마시고 기운을 차려라. 사내는 탕약을 한 모금 삼켰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이가 정성껏 달였다는 탕약이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맹물 같았다. 아니, 물맛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혀를 입천장에 비벼보았다. 감각은 있었으나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쓴맛도, 단맛도, 그 어떤 미세한 향기도 맡을 수 없었다.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소금 종지를 집어 혀에 털어 넣었다. 짜야 했다. 혀가 오그라들 정도로 짜야 했다. 하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사내는 공포에 질려 세자를 바라보았다. 맛이 안 느껴집니다. 세자는 당황하여 어이를 불렀다. 어이는 사내의 혀를 살피고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독한 음수인수의 도끼가 혀의 신경을 모두 태워버린 듯합니다. 미각을 영원히 잃으신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다. 사내에게 혀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었다. 세상을 보는 눈이었고 진실을 읽는 귀였으며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 흙의 맛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던 그에게 미각 상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내는 망연자실하여 허공을 응시했다. 왕실을 구하고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평범한 병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사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너무 큰 것을 잃었구나. 왕실의 부귀 영화를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죄책감이 세자를 짓눌렀다. 하지만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그것은 상실의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후련함의 눈물이기도 했다. 아닙니다. 어차피 흙맛은 고통의 맛이었습니다. 이제 그 쓴맛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내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사내의 입안은 영원히 닫힌 감옥처럼 캄캄하고 적막했다. 승리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궁궐 한 구석에서 영웅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물로 바치고 침묵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했던 잔인하고도 숭고한 승리의 대가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흉흉했던 도성의 공기는 씻은 듯 맑아졌고 왕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었다. 사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오색토 혈자리에는 중전 마마의 능이 웅장하게 들어섰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 덕분인지 시름시름 앓던 왕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구군은 다시 융성해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지신디샨 이 노여움을 풀었다며 안도했다.
그러나 정작 그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화려한 공신 책봉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궁궐의 가장 외진 별채에서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비단 관복을 벗어두고 다시 예전의 남루한 삼배옷으로 갈아입은 사내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다. 방문이 열리고 세자. 아니 이제는 국정의 실권을 쥔 대리청정, 달리 팀정 저하가 급히 들어왔다. 정말 떠나려는 것이냐? 내 너에게 국사고시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하지 않았느냐? 저하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사내는 보찜을 매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소인은 혀를 잃었습니다. 흙의 맛을 보지 못하는 직관은 눈먼 화공과 같습니다. 국사의 자리는 제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하는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네가 비록 미각은 잃었으나 너의 지혜와 경험은 천하제일이다. 혀가 없으면 눈으로 보고 눈이 안 되면 마음으로 읽어주면 되지 않느냐. 제발 내 곁에 남아 이 나라를 지켜다오. 저하의 간곡한 부탁에도 사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저하. 지난 15년 동안 제 혀는 저주와 욕망의 쓴맛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이 고요함이 도리어 편안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흙탕물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내의 완강한 태도에 저하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셈이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금은 보화든 비옥한 땅이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사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와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그의 발밑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왕실 창고에 보관된 씨앗 한 자루만 내어주십시오. 온갖 나무와 곡식의 씨앗이 섞인 것이면 족합니다. 겨우 씨앗 한 자루란 말이냐 저하는 의아해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씨앗이 가득 담긴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궁궐 문을 나섰다. 수많은 신료들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으나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흙먼지가 이는 대로변을 지나 인파가 북적이는 저잣거리를 뚫고 성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한때 미친 흙 귀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는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필부가 되어 세상 속으로 사라졌다. 사내의 발길이 닿은 곳은 15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고향 마을이었다. 산사태와 홍수로 폐허가 되었던 그곳은 여전히 자풀만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무너진 집터와 말라버린 우물만이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내는 마을 어귀에 썩은 고목 앞에 짐을 풀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습관처럼 흙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 혀에 대보았다. 여전히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는 실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가락으로 흙을 비벼보았다. 거칠고 메마른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래. 많이 아팠겠구나. 이제 내가 낫게 해주마. 그는 맛 대신 손의 감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땅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가져온 비리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기 엎었다. 명당을 찾기 위한 굴착이 아니었다. 죽은 땅에 생명을 심기 위한 노동이었다. 그는 궁에서 가져온 씨앗들을 정성스럽게 심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었다. 사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흙을 일궜다. 처음에는 돌밭 같았던 땅에서 가시덤불이 걷히고 어린 묘목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기 웬 미친 노인이
맨손으로 돌을 고르고 있네. 하지만 사내는 대꾸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흙맛을 잃은 대신 그는 흙이 변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얻었다. 척박했던 황토가 검고 기름진 흙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다. 세월이 흘러 사내의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무렵 폐허였던 마을은 울창한 숲과 기름진 밭으로 변해 있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와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속에 사는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숲을 지키는 신선이라 부르며 가끔 떡과 술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사내는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다. 혀는 맛을 잃었지만 마음은 이토록 배가 부르니 이것이 진정한 명당의 맛이 아닐까. 어느 맑은 가을날 사내는 자신이 심은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며 흙을 주워 먹는 신협을 했다. 사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흙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아이는 없었다. 땅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젖줄로 돌아와 있었다. 사내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거친 나무 껍질에 등을 기대었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사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결에는 15년 전 맡았던 피비린내도 썩은 물냄새도 없었다. 오직 잘 익은 곡식의 향기와 젖은 흙내음만이 가득했다. 비록 혀로는 느낄 수 없었지만 그는 온몸의 감각으로 그 향기를 들이마셨다. 맛있구나. 사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뱉어본 말 중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다. 아니 이제는 성군성준 이된 왕이 미행을 나와 그 마을을 찾았을 때 사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간 뒤였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덤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왕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사내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울창한 숲을 바라보았다. 그대는 기어코 스스로 흙이 되어 이 땅을 지키는구나. 왕은 눈물을 훔치며 숲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숲의 흙을 밟으면 마음의 병이 낫고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흙 먹는 미친 아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땅의 아픔을 맛보고 치유해주고 떠난 토신 두셴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그를 기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그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땅을 사랑했던 한 사내의 영혼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본 영상의 내용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